장마가 시작되자 시커먼 곰팡이가 안방 벽면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지독한 습기 속에서 순미 씨는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지만 빗물이 떨어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양동이를 받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빗방울이 양동이 바닥에 부딪혀 텅텅 소리를 낼 때마다 순미 씨의 가슴에도 시퍼런 멍이 듭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편이 젊은 시절 그 뜨거운 사우디 사막에서 입안에 모래 서걱거리는 줄도 모르고 꼬박 10년을 버티며 벌어온 목숨값으로 세운 집입니다. 순미 씨는 그 귀한 돈에 행여때라도 묻을까봐 자신은 시장통에서 시든 배추, 이파리 하나 버리지 못하는 자린고비 소리를 들어가며 아끼고 또 아껴 지켜온 성전 같은 곳입니다. 지훈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고 둘째 영훈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막내 지혜가 새침하게 인형놀이를 하던 그 모든 순간이 이 낡은 벽지 틈틈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이 집은 이제 그저 짐스러운 구옥일 뿐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 한복판에 모인 삼남매의 눈에는 부모님의 깊은 주름보다 당장 내야 할 수리비와 부모님을 떠맡아야 할 번거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나 이번 달 대출 이자만 200이야. 장남인 나만 자식이야? 나도 지금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엄마 아빠 수리비까지 나더러 다 내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 그리고 수리비도 문제지만 3주나 걸리는 공사 기간 동안 엄마 아빠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진짜 무리야. 우리 집 좁은 거 다들 알잖아.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집에서 내가 거실 바닥 취침까지 해가며 어떻게 버텨? 나도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야. 지훈의 목소리에 순미 씨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훈이가 어릴 적 사우디에서 아빠가 보내준 장난감을 안고 아빠 보고 싶어라며 울 때 순미 씨는 남편이 사막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주며 아빠가 너희들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고생하시는 거야라고 다독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남이 된 지훈이는 아버지가 사막에서 흘린 피땀의 결정체인 이 집을 고치는 돈 몇 푼과 거실에서 잠시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모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막내 지혜의 날 선 반응은 한술 더 뜹니다. 오빠만 힘들어? 나도 지금 앞가림하기 바빠서 숨이 턱턱 막혀. 그리고 수리하는 3주 동안 우리 집 오시는 건 절대 안 돼. 큰오빠, 우리 애 올해 고3인 거 몰라?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퀴퀴한 노인 냄새 난다고 벌써부터 질색을 하는데 난 애 눈치 보여서 절대 못 모셔. 만약 우리 애 대학 떨어지면 큰오빠가 책임질 거야? 내 자식 인생 망치면 오빠가 보상할 거냐고. 순미 씨는 지혜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들 똥기저귀 치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다며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자식들에겐 지워버리고 싶은 곰팡이가 되었고 손주 대학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수리비가 아깝다며 고작 3주 거실에서 자는 게 싫다며 부모를 폐기물 취급하는 자식들의 난투극 속에 순미 씨의 서러움은 극에 달합니다. 지훈과 지혜가 서로 부모님을 떠맡기며 고성을 지르는 사이 둘째 영훈은 말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영훈은 이미 며칠 전 시청에 근무하는 동창으로부터 이 일대가 신도시 배우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수십억 쏟아질 거라는 특급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영훈의 눈에 비친 낡은 흙집은 이제 곰팡이 냄새나는 폐가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터질 로또 당첨권이었습니다. 야, 지혜, 너는 집도 넓고 방도 하나 남잖아. 내가 딱 3주만 모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지훈이 지혜를 몰아세우며 싸움이 극에 달할 때쯤 영훈이 슬그머니 입을 뗍니다. 동생과 형의 추악한 싸움을 관전하며 회심의 미소를 숨긴 영훈이 효자 코스프레를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순미 씨는 이들의 싸움을 보며 조용히 제 소매 끝에 코를 갖다 댑니다. 정말 나에게서 자식들이 싫어하는 퀴퀴한 노인 냄새가 나는 걸까? 평생을 버텨온 내 집에서 짐짝처럼 밀려나야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때 묻은 보따리를 챙기며 쏟아지는 눈물을 장맛비 소리에 섞어 삼킵니다. 이 집의 낡은 바닥 아래 사우디 사막에서 돌아온 남편이 순미 씨와 함께 아무도 몰래 묻어두었던 그 영롱한 금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꿈에도 모른 채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과 지혜가 부양 책임을 두고 고성을 지르는 사이 영우는 조용히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무릎을 낮춰 앉아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아주 애틋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밖에서 형이랑 지혜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낡은 집 허물고 새로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사우디에서 고생만 하신 아버지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에 놀란 눈으로 영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집을 새로 짓다니. 영훈아,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공사하는 동안 우리는 대체 어디서 지낸단 말이냐? 영훈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집 짓는 동안 잠시 머무실 작은 아파트를 제가 이미 알아봐뒀습니다. 월세랑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두 분은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돼요. 다만 건축 허가랑 대출 절차 때문에 이 집 명의를 잠시 제 앞으로 돌려놔야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여기 인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영훈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을 재촉합니다. 영감 들었죠? 우리 영훈이가 새 집 지어줄 동안 있을 곳까지 다 마련했대요. 월세 걱정도 하지 말라는데 뭘 더 망설여요. 지훈이나 지혜였어 봐요. 이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역시 우리 둘째밖에 없네. 아버지는 아들의 효심을 굳게 믿으며 낡은 인장을 꺼내 영훈이 가리킨 곳에 정성껏 누릅니다. 인장이 찍히는 순간 영훈의 눈에 찰나의 탐욕이 스쳐 지나갑니다. 서류를 챙겨 급히 방을 나온 영훈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싸늘하게 표정을 바꿉니다. 스마트폰에 찍힌 재개발 보상금 액수를 확인하며 그는 낮게 비웃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 이 땅 보상금이 얼만데? 월세 아파트도 아까워 죽겠네. 그냥 공기 좋은 산 밑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서로 편한 거지.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다 나오는데 뭐가 불만이야. 영훈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가 떠난 낡은 거실 바닥 아래에는 아버지가 사우디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보내온 돈을 아껴 모은 어머니의 낡은 상자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며칠 뒤 영훈은 커다란 검은색 승용차를 끌고 낡은 집 앞에 나타납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말한 새집 지을 동안 머물 깨끗한 아파트로 간다는 설렘에 평생의 때가 묻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차에 오릅니다. 아버지는 정든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지만 영훈은 공사 금방 끝나요, 아버지라며 재촉합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춰 선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밑에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담벼락에는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차갑게 걸려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주변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에 당황하며 묻습니다. 영훈아, 여기가 어디냐?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니? 여긴 병원 같은데.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 아니냐? 영훈은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살짝 내리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요즘은 이런 데를 실버 아파트라고 불러요. 여기 계시면 전문 인력이 식사도 챙겨주고 관리도 해주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월세 아파트 알아봤는데 두 분만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도 사업하느라 바쁜데 매일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어머니는 요양원이라는 글자를 읽고는 영훈의 차 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울먹입니다. 영훈아,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를 이런 곳에 버리겠다는 거야? 집 새로 지어준다며 잠시만 아파트에 가 있자며 내 아버지가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무섭구나, 영훈아. 제발 우리를 이런 낯선 곳에 던져두고 가지 마라. 영훈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시계만 확인합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화나요. 제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린 정성은 생각 안 하세요? 형이랑 지혜는 부모님 짐이라고 서로 싸울 때 그래도 제가 총대 메고 여기 알아본 거예요. 여기 미리 입원비 다 결제해뒀으니까 일단 들어가 계세요. 집 공사 끝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아버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영훈의 차 앞을 막아서 보지만 영훈은 냉정하게 엔진을 부릉거리며 위협하듯 차를 움찔거립니다. 아버지, 비키세요. 저 지금 재개발 조합장 만나러 가야 해요. 시간이 금이라고요.
들어가 계시면 제가 가끔 들를게요. 지혜랑 지훈이 형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차 긁히면 수리비가 더 나오니 손 떼세요. 그때 요양원 안에서 흰 가운을 입은 관리인들이 나와 노부부의 팔을 강제로 붙잡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영훈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영훈아, 내가 내 아들 맞느냐? 사우디 그 뜨거운 볕 아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돈을 벌어보냈는데 내 놈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 쓴 돈이 다 내 피눈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비의 마지막 남은 집까지 가로채고 여기다 처박아. 영훈은 그 말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차 안에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피눈물이라니. 그 땅값이면 충분히 보상받으신 거죠, 아버지. 덕분에 제 사업도 이제야 빛을 보겠네요. 영훈이 가속 페달을 밟자 검은 승용차는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아버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어머니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차 안에서 영훈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오빠, 진짜 요양원 보낸 거야? 잘했어.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게 최선이지. 근데 오빠 아빠 명의 집은 어떻게 됐어? 큰오빠 몰래 처리 중인 거 맞지? 내 몫도 챙겨줘야 해. 영훈은 답장 대신 문자를 삭제해버리고는 즐거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영훈의 소나기 안에서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방치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창밖을 보며 영훈의 차가 들어오길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낯선 간병인의 차가운 손길뿐입니다. 곰팡이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버팁니다. 어머니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낡은 보따리를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 시각 영훈의 사무실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장남 지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영훈을 몰아세웁니다. 야, 김영훈. 내가 뭔데 아버지 집을 내 앞으로 돌려놓고 보상금을 혼자 처먹어? 나 장남이야. 제사도 내가 지내고 선산도 내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 돈이 다 내 거야? 내 목 당장 안 내놓으면 나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영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형, 제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제사 타령이야. 그리고 형이 그동안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툭하면 돈 빌려달라고 손이나 벌렸지. 이번 명의 이전은 아버지가 나 믿고 직접 도장 찍어주신 거야. 억울하면 형이 요양원비 내고 모셔가든가. 옆에서 명품 가방을 고쳐 매던 지혜가 표독스럽게 끼어듭니다. 오빠들 지금 나 빼고 둘이서 다 해먹으려는 거야? 영훈 오빠, 나 오빠가 요양원 보낼 때 다 동조해준 거 잊었어? 엄마가 울고불고 할 때 오빠 편들어준 게 나라고. 내 입 막으려면 보상금 3분의 1은 정확히 내 통장에 꽂아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요양원 가서 아버지한테 오빠가 집 뺏으려고 사기쳤다고 다 불어버릴 거니까. 영훈은 지혜의 말에 얼굴을 구기며 서랍에서 요양원 청구서를 꺼내 던집니다. 야, 지혜 너도 마찬가지야. 요양원 특실 비용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이 뒷바라지 다 하고 있는데 너희는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마. 정억울하면 셋이서 땅 나누자고. 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비도 3분의 1씩 딱딱 내. 할 수 있어? 자식들이 보상금을 두고 개싸움을 벌이는 시각, 요양원 침실에서 어머니는 낡은 보따리 깊숙이 숨겨온 낡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립니다. 넋이 나간 듯 창밖만 보던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묻습니다. 임자, 그건 왜 꺼냈어? 자식놈들한테 집까지 다 털리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 몸뚱어리뿐인데. 어머니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아니에요, 영감. 당신이 사우디 그 모래바람 마시며 피눈물 흘려 보내준 돈, 제가 애들 몰래 조금씩 아껴서 금괴로 바꿔뒀어요. 애들 결혼할 때 하나씩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안 줄 거예요. 절대로 안 줄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금괴 5덩이와 아버지가 타지에서 보내온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누런 금빛이 창백한 조명 아래서 슬프게 빛납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탐내는 재개발 보상금보다 훨씬 더 묵직한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지혜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영훈에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부모님을 압박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나왔어. 근데 엄마 그 보따리 뭐야? 그 안에 뭐 숨겼어?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자를 닫고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혜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방 안을 훑기 시작합니다. 평온하던 요양원 3층 복도에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고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영훈의 사무실에서 본 보상금 서류를 들이밀며 부모님의 방으로 들이닥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영훈 오빠가 다 가져갔다며?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명의를 다 넘겨. 지혜의 비명에 뒤따라온 지훈과 영훈까지 가세하며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안쪽으로 밀어넣었지만 이미 지혜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된 뒤였습니다. 방금 뭐야? 엄마, 침대 밑에 뭐 숨겼어? 내놔봐. 지혜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5덩이의 금괴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우디에서 보낸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금괴잖아. 이런 게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지혜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번지자 옆방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설주를 잡았고 거동이 불편해 문틈으로만 지켜보던 박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자식들 또 난리네. 뭔 금괴 소리가 들려? 자식들이 아니라 강도떼야, 강도떼. 방 안에서는 이제 형제들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지혜의 손에서 상자를 뺏으려 들며 포효했습니다. 비켜. 이건 장남인 내가 관리해야 해.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맡는 게 당연하잖아. 무슨 소리야. 요양원비 내고 모시는 건 나야. 이건 내 몫이지. 영훈이 가세하며 서로 상자를 낚아채려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상자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묵직한 금괴가 쏟아져 내렸고 그 위로 아버지가 모래바람을 견디며 써내려간 편지들이 흩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 편지들을 비참하게 짓밟으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버지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아, 이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세로 자식들의 멱살을 하나하나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비상벨을 부서질 듯 눌렀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무단 침입한 괴물놈들 다 잡아넣으라고 해. 내 집 뺏고 나를 여기 쳐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마지막 숨통까지 끊으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신고해. 어머니도 바닥에 흩어진 금괴를 미친 듯이 상자에 주워 담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필요 없다. 이제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희 결혼할 때 미천하라고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금괴지만 이제는 너희 같은 짐승들한테는 단 한 조각도 안 줄 거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내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인자로 만들 테니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복도를 메우고 있던 어르신들은 길을 터주며 자식들을 향해 침을 뱉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부모 속이 저렇게 문드러지는데 돈이 눈에 들어오더냐? 에이, 퇴. 경찰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가는 지훈과 영훈,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금괴. 저거 내 돈이야. 라고 악을 쓰는 지혜의 모습이 요양원 복도를 수치스럽게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원장과 변호사에게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이 금괴 단 1g도 남기지 않고 오늘 당장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저놈들한테는 내 손톱에 때 한 조각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서, 지금 당장 공증 받겠습니다. 당장! 요양원 3층 복도. 자식들이 경찰에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참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낡은 편지들을 한 장씩 정성스레 주워 담았습니다. 사우디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써내려갔던 그 마지막 진심은 이제 기부 증서와 함께 나무 상자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영훈, 지훈, 지혜가 허겁지겁 달려온 곳은 부모님이 살던 옛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혔고 명의는 이미 부모님께 환수된 뒤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집이 아니라 전신주 밑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었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수천 권의 책과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이 수놓아진 빛바랜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돈만 뺏긴 게 아냐. 우리 뿌리가 뽑혔어. 지혜가 베넷 저고리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이미 부모의 사랑조차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뒤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부모님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방 따위는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요새를 짓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초벽돌을 쌓고 있을 때 새로 개통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지혜예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수화기 너머 처절한 비명에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먼 바다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자. 누구예요? 또 그놈들이에요? 어머니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번호네. 잘못 걸었나 봐. 아버지의 덤덤한 대답에 어머니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자식이라는 쇠사슬이 비로소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다리를 놓고 대문 옆에 정성스레 깎아 만든 나무 문패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박순미의 집. 누구의 부모로만 살았던 세월의 마침표를 찍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임자, 이제야 우리 집 같네. 그러게요. 평생 남의 집 지어주다 이제야 우리 이름 석자 걸린 집을 갔네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상에 앉은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임자. 그래도 아까 그 목소리. 자꾸 귀에 밟히네. 그년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자식을 잘라냈어도 가슴 한구석에 남은 흉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안 쓰이겠어요? 내 배 아파 낳은 것들인데. 하지만 임자, 우리가 돌아가면 저놈들은 영원히 괴물로 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름 지키며 잘 살아주는 게 저놈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예요. 맞아, 임자. 걱정하는 것도 부모 몫이고 견디는 것도 우리 몫이지.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남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갈치조림을 마주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인간. 김철수와 박순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